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어 사전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곽자와 관의 일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자 곽이고 이것은 한쪽 기둥이 없는 집, 이것은 나무목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자 관으로 변이 붙어서 된 형성이고 이것은 요새 관자입니다. 중요한 곳이란 뜻이죠. 우선 이 글자에서 이 네모는 거주지의 경계이고 이것은 사람이 옆으로 누운 모습입니다. 이 글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을읍자가 되는데 고을이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란 뜻이죠. 이 고을읍자가 다른 글자 옆에 붙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을읍자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뭐냐? 자, 지금 이것은 성 안쪽이에요. 안쪽에 성이 있고 그 다음 바깥에 성벽과 성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곽자는 외성곽자예요. 즉 내성이 아니라 바깥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성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곽. 그래서 곽이라는 것은 지금 양쪽에 성벽과 성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성으로 곽시성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모미변인데 기둥이 한쪽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둘레곽자입니다. 이것은 나무로 만든 것이에요. 덧널입니다. 덧의 뜻은 뭐냐? 하나 더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빨을 덧니라고 하죠. 덧니. 이 일본 사람들은 덧니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야 되는데 일본의 음식들은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이들이 제 멋대로 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덧니가 많습니다. 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널판지입니다. 즉 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관이 있고 다시 바깥에 관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이 덧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덧널 곽자입니다. 성은 내성이고 곽은 외성입니다. 그래서 내성과 외성을 합해서 성곽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성들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사람의 성씨, 곽이라고 하는 성씨가 있죠. 이거 관련된 민담은 뭐냐? 이 노풀고자인데 이것은 막누라든가 성입구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버려진 아이예요. 그것을 마을에서 데려다 키웠죠. 이 아이가 바로 곽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성으로도 씁니다. 그 다음 어모미변이 들어가면 한쪽 기둥이 없는 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둘레곽자입니다. 사건의 윤곽이 어떠냐라고 할 때 윤은 바퀴고 그 다음에 곽은 둘레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얼개, 윤곽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유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은 공창제거든요. 이 창은 그 매매춘을 하는 여자들을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기 이런 표현을 써요. 창기 또는 창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 매음을 허락해 주면서 일정한 지역 안에 경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매음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받아요. 그래서 일본은 공창제였습니다. 고대 로마라든가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창제가 많았어요. 그럼 이제 일반 민가와 경계를 긋고 둘레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놀러가는 곳이다 해서 유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창제가 아니죠. 매매춘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그것에 대한 요구는
수요는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창입니다. 개인적으로 조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창이라고 하고 그 거리를 사창가라고 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청량리 588 종로 3가는 매우 유명한 사창가였어요. 그 다음 나무목에 들어가면 이것은 덧널인데 덧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 더라고 그랬죠? 널은 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이 있는데 지금 이게 나무 널입니다. 관이에요. 나무관. 그 위에 다시 바깥에서 다시 나무로 싼 것입니다. 이게 덧널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무로 싼 것이기 때문에 목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여기 껴묵거리는 뭐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지위가 높으면 이 사람의 그 말이라든가 아니면 노비를 순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나중에 가면 이제 그게 인형 같은 거로 토우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망자를 위해서 같이 무덤 안에 집어넣는 것, 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껴묵거리라고 합니다. 보통 유물들은 여기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가 뭐냐? 적석 목각분인데 지금 관 바깥으로 다시 덧널을 두었기 때문에 이게 목곽이죠. 분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덧널 위에 돌을 엄청 쌓습니다. 돌을.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흙으로 덮어요. 봉토를 하죠. 그래서 이 적성목각분의 경우에는 옆에서 도굴꾼들이 파고 들어가다 돌이 무너져서 압사당하기 때문에 이 적성목각분의 경우에는 유물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는 돌무지, 무지라는 건 그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무지죠. 돌을 쌓은 덧널 무덤인데 경주 대능원에 이 무덤들이 다 적성목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마총이라든가 황남대총 같은 경우에는 유물이 매우 많이 나왔어요. 이 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무덤일 때 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 무덤들이 초기 형태는 고인돌이 있죠. 고인돌에서 고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괴다, 바쳤다는 뜻이에요. 바친 돌을 받쳐서 만든 무덤이기 때문에 고인돌이라고 하고 그 돌방 무덤이 있습니다. 돌로 만든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덧널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항아리로 만든 무덤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각 시대의 도읍지를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서 여러 형태의 그 무덤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적성목각부는 이게 유목민족의 특징입니다. 유목민족의 특징이 하나는 적성목각분이고 또 하나는 황금입니다. 황금. 그리고 새를 숭배해요. 새를. 이것이 유목민족의 특징인데 이 유목민족은 우리가 스키토 시베리아 문화라고 얘기하는 즉 흑해의 북쪽 지금의 우크라이나 쪽부터 시작하는 초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부터 시작되는 그 초원의 길이 쭉 이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몽골 만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적성목각분이 많은 이것은 유목민족의 특징이기 때문에 신라 김씨의 시조는 그 흉노나 돌궐 쪽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넘어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할지의 경우에는 그 흉노가 멸망한 다음에 한나라 때 지방의 그 통치사를 하다가 한나라가 위기에 그 처한 상황에 그 일족을 데리고 한반도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김할지도 유목민족이었죠. 흉노의 후예니까. 그래서 이 황금보검은
카자흐스탄 보르보에 있는 유물과 아주 유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 고구려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중국이 고구려를 쳐들어오려고 하면 사신을 보냈습니다. 유목민족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거쳐서 지금 그 흑해 북쪽까지 연결되는 그 초원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요청하러 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 벽화에 조우관을 쓴 고구려 사신의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사실은 프레스코화죠. 그래서 결국 그 초원의 길을 따라서 이게 로마에서 만들어진 유리 그릇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황금보검, 이것이 다 초원의 길을 따라서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석곽이 아니라 석관은 돌로 만든 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석곽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벼슬관자인데, 이 벼슬관자는 지금 이것이 집이고 집이에요. 집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곳, 즉 매우 큰 곳이죠. 그래서 통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집들이 연결된 곳, 관이 되는 겁니다. 관. 관리라고 할 때 벼슬관자예요. 지금 왼쪽은 먹을 식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를 준비해 줄 정도로 큰 집인 거죠. 그래서 큰 집 관자입니다. 도서관, 대사관 할 때 큰 집이란 뜻이죠. 이것은 대나무죽이 들어갔습니다. 대나무로 만드는 게 뭐예요? 필이죠. 이렇게 파이프, 대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악기라고 하는 거죠. 관악기. 대롱관자입니다. 그래서 물관, 채관 이런 말을 쓰죠. 물관, 채관. 그 다음에 이것은 나무에 들어가서 이건 널관자입니다. 이게 널이죠. 널. 그런데 이 널 바닥에는 다시 얇은 판자를 우리나라는 깔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멍이 7개가 나 있습니다. 그 7개가 뭐냐? 북두칠성입니다. 왜 북두칠성을 밑에다 깔았느냐? 이 밑에 까는 얇은 판을 칠성판이라고 하는데, 칠성판. 그 인간의 수명을 생사 여부를 좌우하는 건 옥황상제라고 믿었죠. 물론 이제 옥황상제는 북두칠성이 있지 않고 북두칠성을 다스리는 북극성의 옥황상제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7개의 북두칠성의 모습을, 별을 자리에 새겼다는 건 뭐냐? 저승까지 옥황상제에게 잘 가기를 비는 마음이죠. 그래서 칠성판이라고 하는 것은, 칠성판을 베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죽었다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옛날엔 아이들이 일찍 죽었죠. 그래서 그 산의 아이들이 자주 일찍 죽는 그런 집안에서는 산의 아이의 이름을 칠성이라고 붙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 북두칠성을 다스리는,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는 옥황상제에게 지금 좀 우리는 이렇게 명들이 짧습니다. 잘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름을 칠성이라고 붙이는 거죠. 이것은 집인데 건물이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관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벼슬관이에요. 관리라고 하는데 관과 리는 다릅니다. 관은 수령 이상, 고을의 사도 이상인데, 이 고을이라고 하면 지금 군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감 이런 사람들이 수령이에요. 그 다음에 리는 중인입니다. 관은, 수령은 양반이죠. 하지만 리는 중인이에요. 이 리자는 붓을 잡고 손으로 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설한 말이 있고 향리란 말이 있는데, 이가 들어가지만 설은 뭐냐? 중앙관청에서 일하는 중인 계급을 설이라고 하고, 지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향리라고 하는데, 이들을 아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지방관청을 관아라고 하죠. 그래서 고의사또가 앉아있으면 양옆에 이호예방 형공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다 그래서 아전이라고 합니다. 이 중앙관청에는 경복궁에는 6조가 있죠. 이호, 예, 병, 형공. 2조, 2조는 이제 말하자면 총무처 같은 것이에요. 호는 이건 재무부, 예는 그 각종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고 그 다음에 그 유학을 퍼뜨리는 전파하는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병은 군대, 형은 형벌, 공은 공사죠. 그래서 중앙관청에 6조가 있고 그 밑에 지방관청에는 육방이라고 하는 작은 규모의 아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전들을 향리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광화문이 있죠. 왕의 나라는 들어가는 문이 3개죠. 3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복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황제의 나라는 5문입니다. 들어가는 문이 5개가 있어요. 지금 이 위치는 좌사우묘입니다. 왼쪽은 사직단이 있어요. 토지와 곡물의 신을 모시는 곳이죠. 그래서 이쪽 동네 이름이 지금도 사직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묘, 종묘가 있습니다. 종묘라고 하는 것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 종묘죠. 그리고 그 앞에 큰 육조거리가 있는데 육조거리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오른쪽 제일 앞에 의정부가 있죠. 정승이 국사를 논의하는 곳. 그리고 2조가 있습니다. 2조. 그리고 그 뒤에 한성부가 있어요. 한성이라는 것은 한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성부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청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예조가 있고 그 다음에 중추부가 있어요. 중추부라는 건 지금의 비서실입니다. 그리고 병조, 형조, 공조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지금 이 길을 보시면 이게 지금 광화문 내거리예요. 여기에 이순신 장군 있죠? 이쪽 길을 뭐라고 하느냐? 왼쪽은 세문안길이에요. 새로 성벽을 헐고 새로 문을 냈기 때문에 세문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운종가예요. 운종가. 자, 이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보신각이 있죠. 이 지하철 1호선 역 이름은 종각이지만 원래 그 가게 이름은 건물의 이름은 보신각입니다. 그래서 운종가, 종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운종가인데 그래서 이 길 이름이 종로가 되는 거예요. 종로. 어쨌든 이것은 광화문 앞에 6조 거리는 축소시킨 것이 바로 지방 향리들의 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호방, 예방, 병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탐관오리. 탐관은 벼슬을 탐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주고서 벼슬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 뇌물을 줬으니까 그거에 최소한 10배는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백성들의 등골을 빼죠. 그래서 더러울 오자를 씁니다. 오염되었다라고 할 때 더러울 오, 더러운 이름 오명을 써다라고 하죠. 그래서 더러운 벼슬 마치 이것이 탐관오리입니다. 그 다음 관아라고 얘기했죠. 아전이라고 할 때 관아. 이 관아는 관청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청은 넓은 마루를 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마루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모여가지고 그 연회가 공청회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관공서를 가리킵니다. 관공서. 이 서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영어로 치면 디파트먼트예요. 그 다음 관기가 있고 관노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춘향이는 관기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종모법이라고 해서 어미가 노비면 그 딸도 노비예요. 그러면 춘향의 엄마 월매는 관기죠.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춘향이도 천민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 신분제에서는
이 천민들은 인간으로 대접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노비들은 결혼을 해도 상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린애 취급을 한 거죠. 그런데 변학도가 부임해서 그 천민인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어라 했는데 거부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노비니까. 하여간 원래 우리나라의 기생들은 관기만 있었는데 이게 일제시대로 넘어오면서 막 흐트러진 거예요. 그 다음 관노비. 자, 노비들, 사노비가 있고 관노비가 있죠. 관에 속해 있는 노비가 관노비입니다. 천민이에요. 그런데 노라고 하는 것은 사내를 가리키고 비는 계집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종 노, 계집종 비예요. 합해서 노비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벼슬아치들은 목에 힘줬죠. 그래서 관존민비예요. 낮을 비자죠. 비굴하다라고 할 때. 그래서 관을 우대하고 백성을 우습게 하는 것, 이것이 관존민비입니다. 그 다음 벼슬아치들을 그리고 그 수행하는 무리들을 관원이라고 그랬죠. 관에 속한 인간들이 관원입니다. 관료적이라고 하는데 료라고 하는 것은 높은 벼슬아치를 고급 관리를 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료적이다. 그러니까 뭐 국장 뭐 이쯤 돼가지고 지 멋대로 국민들의 의견 듣지 않고 지 멋대로 독단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면서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다 관료적인 거죠. 자기만 옳다. 이게 관료적인 겁니다. 그런 것을 관료정치, 관료주의라고 합니다. 그다음 관등성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은 벼슬이고 등은 등급입니다. 소령이냐 중이냐 하산이냐 이게 등이죠. 등급. 그래서 군대에서는 관등성명을 대라. 근데 병장 누구누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관등성명이에요. 그 다음 관에서 사용하는 차, 관용차. 그런데 이 관용과 이 관용은 다릅니다. 이건 너그러울 관자예요. 그래서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을 베풀다는 것이고 이 관용은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관용어구라고 하죠.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 쏜살같이. 쏜살같이의 뜻이 뭡니까? 쏘는 쏘다. 살은 화살. 그럼 옛날에 제일 빨리 날아가는 게 뭐였어요? 화살이었죠. 그래서 쏜살같이 하면 빠르다는 뜻으로 굳어집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그 다음 그 기관의 우두머리가 관장이죠. 근데 달라요. 요거는 도서관 대서관 할 때 그 관이에요. 그 도서관의 우두머리가 관장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관장은 다스리다, 통할하다 그런 관장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학문에 그 액을 넣어가지고 씻어내는 것, 그것은 관장입니다. 관장이지만 뜻이 다 달라요. 그 다음 관에서 배급해주는 공사, 이것이 관급공사입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거 관영이죠. 그거에 비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민영입니다. 그 다음 관능미라고 있는데 이 관은 이때는 벼슬이란 뜻이 아니라 이것은 기관이란 뜻이에요. 오장육부의 기관이 있죠. 오장육부, 즉 육체의 기관, 폐, 위 이런 것들, 그런 기관 덩어리를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능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짙은 머리카락, 짙은 눈썹 이런 것들이 어떤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죠. 또는 남자로 얘기하면 뭐 식스팩 이런 것들이 바로 관능미입니다. 그 다음 관립이라고 할 때 그 현대 정부에서는 관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래서 이것은 구한말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세운 유경학원 이런 것들이 관립입니다. 이때 관은 정부란 뜻이에요. 국가, 지금의 국가, 정부에 세우면 국립이고
지자체 세우면 공립인데 그 주체가 지자체가 시면 시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과 대립되는 것은 사립이다. 사사로울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민관 합동으로 국민들과 관이 한꺼번에 함께 이런 뜻이죠. 민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거고, 관보, 정부에서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알리는 것, 보도하는 것, 이것이 관보입니다. 그다음 관저, 요게 들어가면 다 저라고 있는데 오른쪽에 마을읍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큰 집 저자예요. 그래서 관에서 지은 큰 집,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지은 큰 집, 이게 관저죠. 관저. 대통령 관저 뭐 이런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관이 아닌데 개인이 지은 큰 집은 사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저택이라고 하죠. 저택. 저택. 그 다음 왕 밑에 제일 높은 건 왕세자죠. 그래서 왕세자를 부를 때 저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관사.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집사지만 기숙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숙소. 기숙사라고 할 때도 요걸 써야 됩니다. 요새 썼어요. 그 다음 그 가축을 키우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축사라고 하죠. 이 사자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관에서 만든 것이에요. 엽서, 엽은 낙엽이죠. 잎사귀 한 장의 크기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제엽사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다 이메일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엽서나 편지를 보내지 않죠. 이것은 왼쪽에 먹을 식자가 들어가서 집인데 관청인데 식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렇게 큰 집일 때 관자를 붙여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큰 집인데 이 상은 늘이란 뜻이고 주는 주둔하다란 뜻입니다. 주둔이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기관이라든가 건물, 음식점일 때 이 관자를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박물관, 영빈관, 영빈, 손님 빈자죠. 외국의 손님을 맞이하는 집, 이게 영빈관이에요. 그 다음 공관, 이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객사, 사는 숙소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잠을 자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잠을 자진 않아요. 하지만 객사라고 하면 이 사는 숙소입니다. 또는 먹을 것까지 식사까지 제공한다면 객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전주에 있는 객관입니다. 전주. 전라북도 전주. 그 뒷면이에요. 이렇게 이 전주는 풍광이 좋고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이 큽니다. 그 객관의 뒷면이에요. 그 다음 이것은 명월관인데 명월관. 이것이 이제 일제시대 때 명월관입니다. 지금 종로에 있었던 건데 이 명월관은 말하자면 그 뷔페 음식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음식만 판매하는 그런 현대식 식당이에요. 그것이 명월관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사관이 있는데 자 주한 미국 대사관 할 때 이 오른쪽은 이건 중심 주자예요. 주인이라고 할 때. 하지만 말마가 들어가면 이 말은 군대를 의미하죠. 그래서 외국 군대가 주둔하였다라고 할 때 주둔 이렇게 씁니다. 왜 둔이냐? 이건 둔전인데 옛날에는 군대가 계속 그 식량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그 군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일부를 조달했어요. 그 땅이 둔전입니다. 그래서 둔전과 함께 말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주둔이란 말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이 머물 주자를 씁니다. 주둔이라고 할 때 이걸 써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관은 치외 법권이죠. 치외 법권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그 미국 대사관은 미국 해병대들이 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나무 죽이 들어가서 대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기, 대롱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현악기, 현은 줄이죠. 타는 두드릴 타자입니다. 그래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얘기하는데 관현악단이 있죠. 즉 필이라든가 이런 종류와 플루트, 그리고 현, 줄로 되어 있는 이런 악기들, 이것이 관현악입니다. 그리고 생물에서 관다발이 있죠. 대롱이란 뜻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보면 잘라보면 채관, 양분이 드나드는 곳, 채관이 있고 물이 드나드는 곳, 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 형성관, 채관 앞에서 관다발이라고 얘기하죠. 그거에 비해서 자, 악기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다루다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롱이란 뜻과 다루다란 뜻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죠. 관리하다, 다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수도, 전기,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어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사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관장하다, 손바닥 장자예요. 그래서 손으로 다루는 게 관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관할구역, 다루는 지역이죠. 그 다음 관제탑, 자, 다루는 거예요. 다루고 통제하는 탑, 이게 관제탑이죠. 관제탑. 그 다음 다스리는 그 구역 내일 때 관내라고 얘기하고 그 바깥은 관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사자성어가 관포지교가 있죠. 이거는 관은 관중이라는 사람이고 포는 포수가입니다. 포수기라고도 하고 포수가라고도 하는데 그 둘의 사귐이죠. 그래갖고 이 관중과 포수는 아주 절친, 단짝, 베프였답니다. 그래서 포수의 추천으로 관중이 제나라의 재상이 되었는데 그 포수기, 그 관중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아낌없이 지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는 관계, 이런 것을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수어지교라는 건 물과 물고기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문경지교는 물경 아닙니다. 금지할 물자지만 요거는 칼도가 들어오면 문이라고 읽어요. 이건 벨 문자입니다. 목을 내놓는 사이. 문경지교. 금석지교. 쇠나 돌처럼 굳고 변함없을 때 금석지교라고 얘기해요. 그다음 지음이라는 건 백아와 종자기의 이야기인데 그 검은고의 명인인 백아는 자기의 음을 잘 이해주던 종자기가 있었는데 종자기가 죽자 자기의 음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줄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음이라고 해요. 나무목이 들어갔으니까 널 관자죠. 나무로 만든 관은 목관, 돌로 만들면 석관인데 항아리로 만들면 즉 이렇게 항아리에다 시체를 집어넣는 거죠. 또는 그 너무 항아리가 짧으면 두 개를 이렇게 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옹관이라고 하는데 페루에 가보니까 페루에서도 옹관을 사용했었더라고요. 옛날에. 항아리 옹자입니다. 그래서 항아리인데 쇠로 만든 항아리처럼 전혀 뚫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철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옹은 항아리 옹자예요. 이 빗장 관자는 빗장이나 쇠줄로 문을 닫는 모습이에요. 빗장 관자입니다. 그래서 이 관은 국경이나 요새를 가리켜요. 약자로는 이렇게도 쓰죠. 그래서 이제 관문, 아주 중요한 곳, 관문이죠. 그 다음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빗장과 열쇠입니다. 열쇠가 있어야 열리죠.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관격이 들렸다. 급체로 정신을 잃는 위급한 병.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체했다는 겁니다. 이게 관격이에요.
관계, 원래 관계는 이 관과 관을 잇는 성인데 연결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관계가 있다. 관여하다, 함께 한다는 거죠. 관절염, 자, 무릎에 관절이 있죠.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관절염입니다. 그 다음 관세, 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 요새에는 물건이 넘나들 때 세금을 매기죠. 그것이 관세입니다. 소위 텍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은 좀 다르지만 이 관계를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합니다. 관시. 그러니까 이 관을 중국어로 보면 관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관계를 맺어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먼저 맺어야 모든 비즈니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관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 천령관인데 여기입니다. 천령관. 원산 밑에. 여기가 굉장히 험한 곳인데 북방에서 밑으로 쳐내려면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된대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요새입니다. 중요한 요새. 그래서 이게 천령관인데, 자, 이 천령관을 기준으로 이게 지금 태백산맥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이 천령관에 이상하죠. 이쪽이 동쪽이래요. 그래서 이쪽을 관동지방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가 남쪽인데도 왜 동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방이 이제 관동지방이에요. 관동. 그래서 정철에 관동팔격, 관동별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것은 운문과 산문의 과도기적인 형태라고 하는 것을 고등학생들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관동인데 평안도는 그럼 뭐냐? 여기는 관서고 여기는 관북지방입니다. 그래서 관서지방이면 평안도를 가리키고 관북은 함경도를 가리킨다. 그런데 그거와 별도로 자 여기 태백산맥이 지나가죠. 여기에 유명한 고개가 하나 있어요. 뭐요? 대관령. 그래서 대관령을 기준으로 그 동쪽은 영동지방, 그 서쪽은 영서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동지방이 영동과 영서로 나뉘는 거예요. 그럼 여긴 뭐가 되죠? 대관령의 남쪽이기 때문에 여긴 영남지방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경기지방이에요. 경은 한양이고 그 주변의 땅, 그래서 그거로 궁궐의 살림을 메꾸죠. 그것이 기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과 그 재원으로 삼고 있는 지방을 기라고 해서 합해서 경기라고 하죠. 그 다음 이건 호서지방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충청도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데 이게 이렇게 둥글게 돌아서 다시 나가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호수처럼 감싼다 라고 해서 이 호수의 서쪽이기 때문에 호서지방, 그리고 호수의 남쪽이기 때문에 호남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강이라고도 하는 이 강은 그 호수처럼 생겼기 때문에 금강을 뭐라고도 합니까? 금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금호 타이어 이런 이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호라고 하는 것은 비단 금자에 금수강산이라고 할 때 이거 쓰는 겁니다. 비단으로 수를 놓은 것 같은 아름다운 강산. 금호라고도 하고 이것은 금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서라고 하면 충청도 쪽이고 호남하면 이 전라도 쪽을 가리키는데 이 경기도 지방과 이 호서 지방의 이 학풍을 합해가지고 기호학파라고 합니다. 경기도 호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 국어에서는 관계언이라고 있는데 문법적 관계를 표현하는 조사를 관계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산은 카파도키아에서 보이는 핫산 산인데 3268m예요. 에르시에스 다거라는 건 산이란 뜻입니다. 터키어로 산. 가장 높은 데가 3916m예요. 500만 년 전에 카이세리 평원에 세계 화산이 폭발해서 이때 나온 화산재가 100 내지 200m 두께의 응해암을 만들었고 다시 200만 년 전에 화산이 폭발이 돼서 용암이 흘러서 현무암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산들이 이 세계산에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응해암, 그 위를 다시
용암이 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파도키아를 가보면 밑에는 응유암인데 위에는 용암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 카파도키아 일대와 을랄라 계곡 이때 모두 형성된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흐르는 요 강이 있는데 몇백만 년 동안 흐르다 보니까 이 계속 침식이 돼 가지고 평지 위에 흘렀던 이 물이 침식이 돼 가지고 그 높이가 약 80m, 100m가 됩니다. 몇백만 년 동안 흘러서 침식이 된 거예요. 이쪽은 카이셀인데 이 카이셀이라는 이름은 로마에 편입이 되면서 카이사르에게 바친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이 카이셀입니다. 이 카파도키아 이 지형은 평균 해발은 1054m예요. 그러니까 이 1000m 높이에서 보면 다시 이게 이것만 해도 백두산의 높이가 되는 거죠.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투즈라고 하는 소금 호수가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터키 최대의 소금 호수 투즈예요. 투즈. 결국 이제 소금 호수라는 건 물이 계속 흘러가면 소금 호수가 되지 않는데 막혀버리면 계속 그 나트륨과 염소가 녹은 물들이 흘러 들어오는데 물은 계속 증발되고 그래서 결국은 NaCl이 돼가지고 소금 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흐르면 소금 호수가 되지 않는데 막히면 소금 호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